지난주에 소화계 얘기 다 했었고, 그러면 호흡계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호흡계는 결국에 호흡계에 대한 얘기는 순환계랑 원래부터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사실 호흡계 자체는 얘기할 게 너무 없어. 예를 들어서 그 호흡계에 해당되는 기관이라고 하면 그냥 코, 그쵸, 비강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도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정식 명칭은 기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관지, 뭐 이렇게 폐. 그래서 기관 자체도 굉장히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렇죠? 호흡계라고 하는 기관계 자체가 워낙에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고, 하는 역할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외부에서 기체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우리가 뭔가 내보내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호흡계는 그 자체로만 얘기할 건 되게 별로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이야기해볼 만한 게, 호흡계 자체로 얘기해볼 만한 게 일단은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물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교환을 할 거냐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물질은, 얻으려고 하는 물질은 산소가 될 거고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산소를 가져오게 만들어주는 게 호흡기의 기능일 거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버리게 되는 물질은 노폐물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들 중에서도 이 호흡기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노폐물은 이산화탄소랑 물. 사실 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나간다고 생각하기에는 그냥 바로 와닿지는 않긴 하는데, 결국 수증기의 형태로 나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수증기, 우리 날숨에 수증기가 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수증기를 버린다라는 사실은 그래도 꽤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게, 겨울 창문에 우리가 입김을 불어보면은 김이 서리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아니면 우리 엄청 추운 겨울에는 그냥 숨만 쉬어도 계속 입에서 연기가 나오잖아. 그런 이유가 우리 날숨에는 굉장히 다량의 H2O가 그 수증기의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일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 두 개가 메인이 될 건데, 우리가 이 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결국에는 그래서 이 기체 교환이 핵심이라서, 누구랑 기체를 교환할 것이냐라고 하면 결국 폐가 이 O2를 얻고 이런 노폐물들을 버린다라는 개념보다는, 폐는 외부의 기체를 가지고 와서 폐 안에다가 담아두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치? 잠시 담아두는 거고, 우리가 공기를 마신 다음에 다시 뱉을 때까지 잠깐 담아두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결국 얻고 버리는 것 자체는 순환계, 즉 혈액과의 물질 교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 안에 들어있는 혈관을 폐 모세혈관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폐 모세혈관과 폐 사이에, 좀 더 정확하게는 폐포 사이에 기체 교환, 이게 이제 호흡계의 핵심적인 내용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방금 우리가 여기서 표현했던 것처럼 해보면은 폐포에서 폐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는 게 O2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CO2, 이산화탄소랑 H2O, 수증기가 되는 거고, 이런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될 텐데, 그 앞에 얘기하는 폐포라고 하는 게, 우리 폐의 구조를 보시면요, 진짜 폐포는 딱 정확하게 포도송이 생각하시면 좀 편하거든요. 실제로 그 기관지 하면 우리가 그 기도라고 하는, 그렇죠, 기도, 우리 목에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면 그게 이제 기관이니까, 그럼 끝에 이제 폐는 양쪽에 있기 때문에 양쪽의 폐로 갈라지게 되는 여기가 기관지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지는 그 폐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폐 내부는요, 거의 대부분 그냥 약간 빈 공간의 느낌일 거고, 그 다음에 거기 폐 안에 대부분의 빈 공간 말고 폐포라고 하는 그런 빈 공간이 아닌 어떤 세포들은 뭐가 있을 거냐면, 기관지 끝에 이렇게 달려있게 됩니다. 진짜 딱 포도송이처럼 달려있어요. 기관지 끝에 막 세포들이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막 엄청 여러 개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폐포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다루긴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언급해볼 만한 게, 우리가 왜 이런 폐포라는 구조가 필요한가 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사실 소화기에서
지난번에 소장 융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깊게 설명을 안 하긴 했지만 우리 몸의 소장에 융털이 존재하는 이유와 폐 안에 폐포가 존재하는 이유, 이 두 가지는 같은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일단 답부터 얘기해보면 물질 교환 효율이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전체 부피는 우리 몸 자체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 기관의 크기를 그냥 무턱대고 키울 수는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물질을 서로 교환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부피는 무턱대고 키울 수는 없으니까 한정된 부피 안에서 최대한 기체나 어떤 물질의 교환이 잘 일어나게 만들려면 우리가 흔히 이제 표면적이 넓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정된 부피지만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소장 융털은 소장 안에가 그냥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쪽을 이렇게 융털이 삐져나오게 만들어서 물질과 닿는 면적을 넓히는 거지. 폐포도 마찬가지로 폐 안에 그냥 둥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그 포도 송이처럼 하나하나의 세포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있게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부피, 한정된 부피 안에서 최대한 표면적을 넓혀서 물질 교환을 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 교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폐포라는 게 존재하고, 그럼 이 폐포하고 폐 모세혈관 사이에 이 기체 교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이건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자 여기가 폐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밖에서 들숨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올 거고 날숨을 통해서 공기가 나가고 하는 상태가 될 테니까 얘는 들숨과 날숨 사이에 그 우리가 마신 공기가 잠깐 머무는 공간 정도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밑으로 와 있는 건 폐 주변에 있는 그냥 혈관입니다. 우리가 혈관 중에서 그냥 모세혈관, 털처럼 가는, 굉장히 가는 혈관들을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거니까 모세혈관 자체는 온몸에 굉장히 넓게 퍼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혈관이랑 요 폐 사이의 기체 교환이 얘가 얘한테 산소를 얻어와야 되는 거고 얘가 얘한테 이산화탄소를 버려야 우리 입장에서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얻는다가 될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 혈액이 얻은 산소를 온몸에다가 공급을 해주고 다닐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원리는 일반적인 물질의 이동이기 때문에 확산이에요, 확산. 근데 이거를 좀 더 콕 집어서 뭐라고 하냐면 확산이긴 한데, 그러니까 현상 자체는 확산 끝이고, 근데 이 확산의 원인을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압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그 지구과학을 안 하시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는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우리가 공기가 이동한다 라고 하면 보통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쵸?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쵸? 우리 바람이 분다가 공기의 이동인 거고 그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의 이동일 텐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혈관 내부의 기체의 압력하고 저 외부 폐포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압력을 비교하잖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통 어디가 고기압일 수밖에 없냐면 바깥쪽이 아주 약간이긴 한데 더 고기압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폐포 쪽이 조금 더 고기압이긴 할 겁니다. 근데 그냥 고기압 저기압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하면 폐포 안에서 혈관 쪽으로만 물질이 이동해야 맞거든. 그치?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체가 이동한다 라는 걸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고기압인 폐포에서 상대적으로 저기압인 혈관 쪽으로 그냥 기체가 이동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O2는 혈관 쪽으로, CO2는 폐포 쪽으로라고 하는 게 분리가 안 되잖아. 그럼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뭐가 되냐면, 실제로 우리 전체 기체가 1기압을 띠고 있을 때, 1기압이라고 하는 압력을 띠고 있는 기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안에 뭐 N2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O2가 뭐 29%를 차지하고 있고, 대충 합시다. CO2가 뭐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실제로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이 N2만 가지고 딱 떼왔을 때 얘가 띄는 압력이 0.7기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체 전체의 양에서 70%가 N2의 양이라고 한다면
그 기체 전체가 띠는 압력의 70%를 N2가 갖게 돼요. 자, 왜냐면 이거는 압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면 압력이라는 게 뭐야? 누르는 힘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기체 입자가, 기체 분자가 어딘가에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애들이 더 많이 부딪히니까 더 세요. 적은 애들이 더 적게 부딪히니까 더 약해요. 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로 딱 전체 입자 수가 만약에 100개야. 근데 N2가 그럼 70개, O2가 29개, CO2가 1개 이렇게 될 텐데 그 100개의 공기 입자가 갖는 압력이 1기압이라고 하면 그 70개의 N2, 이 질소 입자는 0.7기압을 띠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전체 압력에 대해서 기체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나눠 갖게 되는 압력이라고 해서 부분 압력이라고 해요. 그걸 이렇게 쓰는 겁니다. 분압. 근데 결국은 이게 뭐 어떤 얘기나 마찬가지냐면요. 일종의 기체한테서는 농도로 작용하는 겁니다. 결국 농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우리가 그 화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냥 생명과학 기준으로 농도를 얘기하면 퍼센트 농도, 그러니까 질량을 기준으로 하는 농도를 얘기해야 될 텐데 기체는 질량을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일단 1차적으로는 그게 문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농도로 표시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굳이 그 질량이 아니라 어떤 입자수로 따지려고 한다고 해도 입자수를 하나하나 센다는 건 오히려 더더욱 어렵겠죠. 그래서 이 기체를 주로 얘기할 때는 압력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기체가 얼만큼 많냐 적냐를 그냥 압력을 이용해서 표현을 제일 많이 하거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체의 농도, 얼만큼 지금 이 기체가 많이 들어있냐, 요 같은 넓이, 같은 부피 안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 적게 들어있냐를 압력으로 표시하면 가장 그게 정확하더라. 그래서 농도처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표현이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냥 농도차에 의한 확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확산이랑 다를 건 없어요. 그냥 표현만 기체라서 딱 콕 집어서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는 표현을 써주는 겁니다. 요거는 요즘에는 옛날엔 막 이 자체가 답이 되는 그냥 서술형 이런 것도 한 번씩 그래도 좀 나오고 했었는데 요즘은 굳이 내지는 않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분압차 이하 확산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전체 압력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O2의 분압만 가지고 비교하면 폐가 혈관보다 O2 분압이 높아요. 그러니까 O2 분압이 지금 여기서 비교해보면 폐포랑 혈관 중엔 O2 분압의 폐포가 더 높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럼 반대로 이산화탄소 분압은 어때야 될 거야? 얘는 폐포와 혈관 중에 혈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농도로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O2 농도가 폐포가 혈관보다 높고 CO2 농도는 혈관이 폐포보다 높아를 기준으로 해야 그래야 돼. 왜? 어차피 그래야만 농도가 많은 데서 농도가 적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확산이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폐포에서 혈관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혈관의 분압이 폐포의 분압보다 높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확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인공호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날숨은요. 우리 날숨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적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얘한테 줬다고 해도 준 직후에 이쪽에 CO2 분압이 내 혈관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해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 역류합니다. 다시 나가려던 CO2가 내 몸으로 들어와 버려요. 다시 흡수가 돼버릴 거라고.
그래서 저게 계속 무리 없이 잘 일어나게 만들려면 항상 바깥에보다 안에, 내 몸 내부의 CO2 농도를 오히려 바깥에보다 높여놓는 게 필요해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요즘에 그런 게 있잖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문제가 되고 이러잖아요. 만약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올라가잖아? 그럼 실제로 우리 몸의 내부에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금씩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호흡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전에 온실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서 큰일이 나겠지만, 만약에 외부 대기 중에 CO2 농도를 많이 올리게 되잖아?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 몸 안의 CO2 농도를 더 많이 올려야 되거든? 근데 이산화탄소, CO2가 물에 녹으면 뭐예요? 산성을 띠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그러면 산성을 띠게 되겠지. 그러니까 바깥의 CO2 농도가 일정 이상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호흡을 무리 없이 하려면 우리 몸의 농도는 그거보다 항상 더 높게 만들어야만 해. 그러면 몸이 너무 산성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랑 연관이 돼서요. 우리 몸에 이 혈관의 CO2 분압은 무조건 폐포보다 높고요. O2 분압은 무조건 폐포가 혈관보다 높아야 됩니다. 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야 물질 교환이 무리 없이 일어난다는 거. 자, 이거를 뒤에 순환계 내용이랑 계속 합쳐서 쭉 연결해서 내용을 이어가 보면요. 자, 그럼 우리가 혈액의 이동 방향을 요렇게 들어와서 요 모세혈관을 지나서 요렇게 나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결국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면, 폐 안으로 들어오려면 심장에서 보냈어야 될 테니까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라, 여기 이제 동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동맥을 통해서 온 게 폐 모세혈관으로 들어와서 이 폐포랑 기체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폐에서 나와서 얘는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될 거라 정맥이라고 이름이 붙을 거고. 자, 그때 얘는 폐로 가는 동맥, 폐동맥, 폐에서 오는 정맥인 폐정맥, 이렇게 나뉠 거거든. 어이구. 자, 근데 우리 지난주에 동맥하고 정맥 이야기를 이미 했었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소장으로 들어가면 소장 동맥이다. 그렇죠? 만약에 소장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간다면 소장 정맥. 근데 소장 정맥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간문맥이 있는 거라고 했고. 만약에 간으로 들어가? 그러면 간 동맥이야. 심장에서 나와서 간으로 들어가면 간 동맥. 간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들어가면 간 정맥.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냥 도착하는 기관의 명칭을 따서 어쩌고 동맥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게 되고, 반대로 출발하는 기관의 이름을 따서 어쩌고 정맥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왜? 정맥은 도착지는 항상 심장이고 동맥은 출발지가 항상 심장이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몸의 다른 동맥과 정맥들은 원래 하나의 큰 동맥, 대동맥에서 나눠져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소장동맥, 간동맥, 콩팥동맥, 이런 뇌동맥, 이런 모든 동맥들은 처음에 심장에서 출발할 땐 하나의 큰 혈관, 대동맥에서 출발을 해서 대동맥이 갈라지면서 여러 개의 동맥으로 나눠지는 건데, 폐동맥은 대동맥과 완전히 별개의 혈관이지. 대동맥과 폐동맥은 완전히 별개의 혈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다른 동맥들은 다 대동맥에서 갈라진 거지만 폐동맥만큼은 아예 대동맥과는 전혀 상관없는 혈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건 정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정맥은 우리 몸의 다른 모든 정맥이 합쳐져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게 대정맥인 건데, 폐정맥만큼은 대정맥과는 완전히 별개인 거죠. 근데 왜 별개여야 되는지가, 이게 그냥 외울 만한 내용이 아니라 이게 좀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인과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꽤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자, 심장을 대충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만약에 폐정맥이랑 여기 폐동맥, 얘네 혈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폐동맥과 폐정맥 중에 깨끗한 피가 흐르는 데가 어디여야 되고 더러운 피가 흐르게 되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더러운 피라고 하면 중요한 물질인 산소는 별로 없는데 노폐물이 많은 걸 더러운 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깨끗한 피라고 하면 중요한 물질인 산소가 많이 들어있고 노폐물은 적게 들어있는 피가 될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피가 흐르는 곳은 그쵸, 폐정맥 쪽이어야 될 겁니다. 왜? 방금 전에 노폐물 버리고 산소 받아서 나오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O2 분압이 안 쉬운가요? 우리 방금 요걸로 표현을 하면 O2 분압이 높은 혈액에 흐르는 곳이 폐정맥이 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O2 분압이 낮고 뭐 CO2 분압을 따져보면 CO2 분압은 높은 혈액에 흐르는 곳이 폐동맥이 될 겁니다. 즉, 이 과정이 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폐에 가서 몸에 나눠줄 산소를 받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산타 할아버지가 실제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현실에 존재하는 산타 할아버지는 어때야만 할 거냐면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어딘가 가서 물건을 떼와야 될 거예요. 그치? 물건을 떼와야 나눠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이 과정은 뭐 하는 과정이야? 물건을 떼오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산타의 집이면 산타가 일단 한 크리스마스 이브나 아니면 좀 전에 어디 가서 물건을 먼저 떼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떼온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넘어가는 날이 되면 그때 이제 나눠주고 돌아다녀야 되겠지. 그러니까 분명히 그 두 개 과정은 별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몸에 나눠주기 위한 산소를 가져오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따로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심장에 들어온 뒤에 다시 심장에 펌프질을 받아서 이제 그 다음 과정이 뭐겠어? 선물을 나눠주는, 산소를 나눠주는 과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심장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폐정맥으로 들어온 혈액이 심장 이제 가운데가 왼쪽, 오른쪽 우리가 좌우가 완전히 구별이 되는데요. 참고로 우리가 심장을 볼 때는 이쪽이 좌고 이쪽이 우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이 좌, 오른쪽이 우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심장은 꺼내놓고 이걸 뒤집어 놓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심장을 볼 거면 내가 내 심장을 꺼내서 볼 거야. 물론 뭐 말은 안 되지만 아무튼 한번 해보면. 그럼 심장을 꺼내놓고 이렇게 보면 우린 어떤 심장의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뒷면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심장을 꺼내서 볼 거면 이렇게 앞으로 돌려서 볼 거 아니야. 그럼 좌우가 반전이 돼버리지. 그래서 좌우를 이제 바꿔서 붙여놔야 되는데 이 좌우는, 심장의 좌우는 절대로 이 혈액이 이동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요 좌우 사이에 여기가 제대로 막혀있지 않는 병, 이런 게 이제 우리 그 선천적 심장 기형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제일 흔해요. 제일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요 폐정맥을 통해서 이 왼쪽, 심장의 왼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요 들어온 피가 안에서 쭉 다시 펌프질을 받아서 나가는 혈관이 따로 뚫려 있어요. 그리고 그 혈관의 이름이 대동맥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왼쪽으로 들어온 혈액은 왼쪽에서 다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돼서. 그러면 뭐야? 방금 받아온 산소를 나눠주러 출발하는 거죠. 그렇지?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지. 그러면 이제 이 대동맥은 후에 뭐야? 아까 얘기한 대로 폐동맥을 제외한 우리 몸의 모든 동맥자가 붙은 것들로 나눠져서 이제 각 기관들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일찍 분리돼서 상대동맥 해갖고 뭐 뇌동맥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한데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대동맥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이 상태까지는, 그러면 산소를 받아온 순간부터 아직까지는 계속 뭐야? 깨끗한 피겠지? 아직은 산소를 나눠주기 전이니까 계속 산소를 엄청 많이 들고 있는 상태의 혈액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보통 어디에 표시될 때는 온몸 모세혈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거든. 근데 온몸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게 진짜 온몸에 퍼져 있는 모든 모세혈관, 딱 뭐만 빼고 폐랑 관련된 것만 빼고 그 폐에 관련된 모세혈관을 제외한 모든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사실 저건 엄청 넓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온몸의 모든 모세혈관으로 쭉 이 동맥을 통해서 나간 혈액들이 쭉 퍼지면서 이제
이 모세혈관들과 그 온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조직세포 간의 조직세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조직을 이루는 세포라는 거니까 기체교환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선물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O2가 이동 방향에 이렇게 혈관에서 세포 쪽으로 이제 산소를 줘야 되겠지. 그렇죠? 죄송합니다. 낮죠? 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O2를 주는 김에 실제로 이제 이 조직세포들은 여기 산소를 받아와서 이걸로 물질 대사를 하는 거일 테니까 조직세포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들도 결국 처리해줘야 될 거거든. 그래서 노폐물, 그러니까 즉 CO2를 받아서 또 온몸 모세혈관이 가져올 겁니다. 혈관 쪽으로 가져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느 쪽에 O2 분압이 높아야 될 거고 CO2 분압은 어느 쪽이 높아야 되는 겁니까? 이 둘을 비교했을 때 혈관과 세포. 주식세포가 CO2 분압은 그쵸? 우리가 세포를 놓고 보면 세포 쪽이 더 높은 CO2 분압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항상 요 개념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그냥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 집안에 쓰레기가 많았어. 근데 내가 쓰레기를 가서 밖에다가 다 갖다 버리고 왔어. 그러면 내가 버리고 왔기 때문에 쓰레기가 어디가 더 많은 상태가 돼요? 내 집보다는 쓰레기장에 더 쓰레기가 많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가 가장 쉬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기체 교환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세포가 CO2를 아무리 열심히 버려도 무조건 모세혈관보단 많은 CO2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CO2 분압하고 요 O2 분압은 절대로 뒤집혀서는 안 되는 애들인 거죠. 저게 뒤집히는 순간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냥 기체 교환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아예 기체 교환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CO2 분압은 세포 쪽이 가장 높고 폐포 쪽이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O2 분압은 항상 폐포 쪽이 가장 높고 세포 쪽이 가장 낮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이라고 하는 거에는 뭐도 들어가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깨끗한 피, 더러운 피라고 했는데 아무리 더러운 피라고 해봤자 조직세포보단 깨끗한 상태일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피라고 하는 게 산소는 적고 CO2는 많고 한 혈액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산소가 적고 가장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을 갖고 와도 우리 몸의 세포들보단 많은 산소, 우리 몸의 세포들보단 적은 이산화탄소를 갖고 있게 됩니다. 뒤집혀서는 안 돼. 이게 뒤집혀서는 안 돼. 그러니까 혈액이 상대적으로 깨끗하다 더럽다는 이 안에서 노는 거예요. 혈액들끼리 비교했을 때나 좀 더 깨끗하고 더럽고가 있는 거지. 제일 더러운 피도 세포보단 깨끗하고요. 가장 깨끗한 피도 폐포보단 더럽습니다. 그런 개념인 거지. 그래서 요걸 요 분압이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하면서 계속 이어나가 보면 그럼 이제 온몸을 돌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건 대정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제 요건 뭐야? 여기서 노폐물을 받아온 혈액이다 보니까 이 대정맥은 이제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상태. 즉 사실 이 대정맥에 흐르는 혈액과 폐동맥에 흐르고 있는 혈액은 완전히 거의 동일한 성분들을 가진 혈액이 될 겁니다. 왜냐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온몸을 돌고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조직세포들이 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모든 세포들한테 O2를 나눠준 다음에 그 이산화탄소들을 받아서 이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이 들어온 요 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온 혈액은 아까 이때랑 마찬가지로 요 오른쪽 안에서 움직여서 다시 펌프질을 통해서 폐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놨을 때 폐를 출발한 혈액은 심장에 도착할 때 뭔가 바뀌는 게 아니라 폐에서 출발한 혈액은 결국 온몸
돌기 전까지는 이산화탄소나 산소 분압의 변화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온몸을 출발한 혈액은 다시 폐에 갈 때까지는 O2나 산소 분압, 그러니까 산소나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정맥하고 폐동맥 얘네 둘이 다 O2 분압이 이 혈액끼리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혈액이 흐르는 곳이 되는데, 이런 혈액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맥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반대쪽. 그러면 폐에서 출발해서 온몸에 산소를 나눠주기 전까지, 그러니까 물건 떼와서 물건 나눠주기 전까지의 이때 혈액들은, 그러니까 폐정맥하고 대동맥에 해당되는 이 두 개의 혈관들은 O2 분압이 높고 CO2 분압이 낮은 상태의 혈관이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걸 동맥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 거는 대동맥에는 동맥혈이 흘러랑 폐정맥에는 동맥혈이 흘러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수업 때는 매번 되게 최대한 열심히 이렇게 다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조금만 지나고 나면 애들이 또 동맥에 흐르는 피, 동맥혈, 그럼 폐동맥이면 동맥혈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좀 잘 잡아놓고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정맥, 동맥 얘네들은 맥으로 끝나잖아. 딱 단어가 맥에서 끝나버리지. 그럼 걔네들은 혈관 이름인 거거든. 근데 혈로 끝나면 뭐야? 혈관의 이름이 아니라 혈액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혈로 끝나는 어쩌고 혈, 동맥혈, 정맥혈이라는 표현과 동맥, 정맥이란 표현은 그냥 그대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예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돼. 어떻게 엮이는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시 정리를 해둬야 되는 거지. 그냥 동맥에 흐르는 거 동맥혈, 정맥에 흐르는 거 정맥혈이 아니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동맥은 심장에서 출발하는 거,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 혈관의 이름인 거고, 동맥혈은 깨끗한 피, 정맥혈은 더러운 피. 이렇게 별개의 개념이라서 어느 혈관에 더러운 피가 흐르고 어느 혈관에 깨끗한 피가 흐르는지는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통해서 연결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근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깨끗한 피가 흐르는 곳은 폐를 출발해서 온몸에 나눠주기 전까지니까 폐정맥, 대동맥이 되는 거고, 더러운 피가 흐르게 되는 곳은 온몸을 출발해서 폐로 다시 들어가서 그 기체를 교환해 나오기 전까지니까 대정맥과 폐동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뭐야? 폐정맥에 동맥혈이 흐른다라는 거고, 폐동맥에 정맥혈이 흐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폐 쪽에서만 뒤집어주면 된다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폐 쪽에서만 뒤집어주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단순하게 끝날 이야기긴 한데요. 근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다 아는 게 근본적으로 다 알 때가 제일 안 헷갈리거든. 그냥 안 헷갈리게 열심히 외운다 보다는 근본적으로 다 알 때가 제일 안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아이고야. 자, 그러면 호흡하고 순환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어. 굳이 더 얘기하자면은 이제 심장 안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긴 할 거거든. 그래도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긴 좀 그러니까 얼른 그것만 나눠놓고 가보면요. 심장은 어차피 제가 심장을 디테일하게 그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트로 계속 표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심장에서 가운데는 실제로 완전히 막으로 막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왼쪽하고 오른쪽이 전혀 연결이 될 수 없는 곳이고, 가로선은 실제로는 이렇게 딱 진짜 선으로 막혀 있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이렇게 판막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판막의 존재는
몰라도 딱히 상관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저 판막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자세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도 이 위하고 아래를 구분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아래를 구분해 준다 정도의 개념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심장에서 위쪽을 심실 아니고 방이죠. 위를 심방, 아래에 있는 데들을 심실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그냥 아래에 있는 방들이 심실, 위에 있는 방들이 심방 이렇게 되고요. 그걸 왼쪽 오른쪽 우좌를 붙여서 그냥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보통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방실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걸 얘기를 하게 되다 보면은 꼭 같이 기억해줘야 되는 게 심방이 보통 이제 들어오게 되는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심실이 혈액을 나가는 곳이거든. 혈액이 나가는 곳.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심실들의 공통점은 동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심방들의 공통점은 정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좌심방에 연결된 건 폐정맥인 거고 우심방에 연결된 건 대정맥인 거고 좌심실에 연결된 건 대동맥인 거고 우심실에 연결된 건 뭐야? 폐동맥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요즘엔 심방심실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추세인 것 같아. 굳이. 사실 중학교 때가 오히려 심방심실 이런 건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생화는 딱히 굳이 그렇게까지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그냥 딱 적어. 그러니까 사실 생원이 호흡하고 순환기를 얘기할 때 가장 관심이 높은 건 딱 저겁니다. O2 분압하고 CO2 분압.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딱 시하기 좋은 딱 그 동맥, 정맥, 동맥혈, 정맥혈 이름 붙이기. 그 정도가 보통 제일 많이 다루는 포인트가 되는데 근데 요거 한번 그래도 그 좀 약간의 디테일만 한번 설명을 좀 해봅시다. 한번 정리를 해둬 봅시다. 자, 아래쪽이 심실이고 심실이 동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왜 그런 구조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사실 심장이 왜 그렇게 생겼어요는 원래 답변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 몰라요.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뭐. 근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가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심장은 왜 아래쪽이 상대적으로 작게 되어 있고 위쪽이 상대적으로 크게 되어 있냐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실제로 심장을 닮은 그림이 하트인 거잖아요. 심장도 영어로 하트인 거고. 근데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아래쪽의 근육이 더 단단해요. 땡땡합니다. 그래서 심장은 아래쪽에는 아주 단단하게 강한 근육이 있고요. 위쪽은 사실 거의 근육이 별로 없어요. 심장은 아래쪽에 근육이 몰빵되어 있는 형태라서 우리가 흔히 심장이 박동을 한다라고 하면요. 심장의 아래쪽 근육이 굉장히 강하게 수축과 이완을 하게 돼요. 펌핑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혈액을 내보내기 가장 적합한 게 뭐야? 아래쪽에 있는 혈관으로 이렇게 펌핑을 할 때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방들이 혈액을 내보내기 전에 혈액들이 들어있는 곳이 되면 가장 좋은 거죠. 근육을 거기다 몰빵해 놓고. 근데 상대적으로 위쪽은 뭐야? 정맥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다 보니까 저기는 굳이 펌핑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좋아. 왜냐면 얘네가 혈액을 펌핑을 해버리면 여기에 연결된 혈관으로 막 역류해서 나가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얘네들은 펌핑한다기보단 그냥 방이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심실은 이쪽에만 이제 펌핑을 하게 아래쪽에 근육이 달려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 심장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좌심실이고 얘가 펌핑을 꽉 세게 하잖아? 그러면 여기 혈액의 압력이 확 높아지면서 여기 두 개가 판막이거든? 그러면 밑에 액체들이 확 펌핑이 되니까 얘가 이 판막에 밀려서 이렇게 막혀버려요, 길이. 그럼 여기 길을 막히면 여기는 펌핑이 됐으니까 여기로 축 나가버리는 거지. 여기가 대동맥.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좌심방.
여기는 아까 얘기하듯이 그냥 여기 폐동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 거고. 그리고 여기는 얘가 대정맥, 아이고 폐정맥이죠. 네, 그래서 얘가 대정맥을 통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냥 연결돼서 들어오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요 우심실에 내려온 혈액이 밑에 이 근육에 펌핑이 됐을 때 요 판막이 닫히면서 역류를 막아주고, 그러면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일로 쭉 나가는 건데 얘가 폐동맥. 이런 구조인 거고. 심장 구조는 그래도 중학교 때 다뤘던 거고, 뭐 여전히 아예 안 물어볼 만한 건 아니니까 한번 그냥 같이 정리해본 느낌이라면 우리는 이쪽에 좀 더 집중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폐순환, 체순환 이 얘기도 안 나올 수가 없긴 한데 그냥 말로 한번 쭉 해놓고 지나가면 되지 뭐. 폐순환, 그냥 체순환을 일단 심장에서 출발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놓고 해보면, 심장에서 출발해서 폐순환이라고 하면 폐동맥을 타고 이동했다가 폐포 모세혈관에서 이런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다시 폐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 순환을 폐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지. 폐 쪽으로 일어나는 순환. 아까 얘기한 뭐야? 물건 떼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건 나눠주는 거, 선물 나눠주는 거. 그러면 심장에서 출발한 게 대동맥으로 나갔다가 온몸 모세혈관 돌고 대정맥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다시 심장으로 가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체순환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외호흡, 내호흡이라는 거랑도 같이 연결이 되긴 하는데요. 그냥 단어의 나열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단어와 개념의 나열이라서 당장은 그냥 딱 요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고 외워도 충분할 것 같아요. 용어 이름 붙이기는 좀 나중에 해도 되잖아. 그렇죠? 아이고, 됐고? 그럼 배설계를 해야 되네. 배설계만 남았네요. 자, 배설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 배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면 노폐물에 대한 정리가 꼭 필요해지니까 노폐물을 잠깐 정리를 해놓고 배설계 얘기를 이어가 보면요. 자, 일단 노폐물이 뭐냐? 우리가 흔히 그 대변, 똥은 노폐물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우리 배설과 배변의 차이를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배설과 배변은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하나는 이미 내 몸에 흡수돼서 물질대사에 사용이 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노폐물의 형태로 바뀌는 거,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우리가 아예 한 번도 흡수한 적이 없어. 그냥 흡수 못하고 내가 먹은 음식 중에서 흡수를 아예 못해서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 이렇게 나눴을 때 방금 얘기한 후자, 그러니까 그냥 내가 흡수를 못했기 때문에 먹었지만 흡수를 못해서 그냥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대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변 쪽이 오히려 내가 흡수를 했지만, 그리고 흡수를 해서 그걸 다 쓸 만큼 다 사용해서 더 이상 쓰지 못할 정도로 분해돼 버렸어. 그럼 이제 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버리는 게 소변, 노폐물이라고 부르는 게 될 거니까. 그러면 노폐물은 기본적으로 물질대사 산물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화작용, 정확하게는 세포호흡 산물이라고까지 얘기해도 되긴 하는데, 사실 세포호흡 산물이라고 생원에선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생명과학적으로 틀린 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세포호흡 산물이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그래서 그냥 이화작용의 산물 정도로 표시를 해둘게요. 물질대사 산물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물질대사 산물인데 그 산물을 우리가 또 쓸 거면 안 버려도 돼. 근데 이제 아예 쓰지 못할 만큼이 되면 노폐물이 되는 거죠. 산물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노폐물 하면은 가장 그 근본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노폐물이 나오는 형태의 물질 대사들은 이 단탄지 세 가지 영양분을 이용하는 물질 대사들이 됩니다. 실제로 이 셋을 이용해서 세포호흡과 유사한 그런 형태들의 이화 작용을 할 경우에만 노폐물이 만들어지고요. 그 제외하고는 노폐물이라는 게 따로 만들어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단탄지를 이용했을 때 자,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지방 각각에서 나오는 노폐물이 뭐가 있냐는 얘네들을 구성하는 원소가 뭐냐랑 직결이 되는 얘기다 보니까. 기억나요?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뭘로 되어 있죠? 그쵸? 얘네 둘 다 탄소, 수소, 산소, CHO, 초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탄수화물이랑 지방은 그냥 이 세 가지만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 외의 물질들은 정말 엄청 조금씩 섞여 있는 게 전부거든. 그래서 그냥 CHO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단백질은 뭐예요? CHON까지만 기억하면 되지. 그래서 CHON. 그래서 촌, 뭐 아니면 단탄지니까 초 이렇게 하면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순서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단탄지가 좀 익숙한 편인데 제일 많이 쓰는 게 탄단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탄단지면 뭐 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떻게든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구성원소들이 이렇게 되다 보면 셋 다 무조건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산화탄소입니다. 또 셋 다 무조건 만들 수밖에 없는 또 하나가 물이에요. 왜? 탄소가 다 들어있고 수소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탄소를 이용한 산물, 이산화탄소, 그쵸? 그 다음에 수소를 이용한 산물, 물은 다 만들어지는데 정말 그지같이 했네요. 근데 뭐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근데 단백질을 이화작용에 썼을 때만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하나 있죠. 그게 누구? 그쵸? NH3 암모니아라고 하는 애죠. 자, 근데 이 암모니아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암모니아는 진짜 더럽게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라는 게 특징이 되지. 실제로 이 암모니아의 독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독성이 강한 물질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 모두가 염산이 위험한 물질이라는 건 알고 있거든. 근데 염산은 산성인 것뿐이고 염산의 정확한 염기성 버전이 그냥 암모니아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그냥 염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액성이 하나는 산성이고 하나는 염기성인 것뿐인 거지 다를 게 없어요. 우리 몸에 미치는 위해성은. 위험성은 염산이나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물질이고 너무 강한 독성 물질이라서 얘는 어떻게 한다? 몸에 돌아다니게 냅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뭘로 바꿔버려? 내 몸에 영향을 덜 주는 물질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뭐야? 해독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요소라는 물질로 해독을 하게 되겠지. 근데 저 요소는요. 우리가 암모니아를 요소로 해독한다 자체는 당연히 중학교 때도 배우는 걸로 아는 내용이긴 한데 그럼 여기다 생원스러운 내용을 한 스푼만 넣어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암모니아를 요소로 만드는 걸 하는 장소는 어디? 간. 그쵸? 해독이면 어차피 다 간일 거니까 간이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 과정은 동화작용일까요? 이화작용일까요? 이게 딱 생원 한 스푼이 될 텐데 동화입니다. 이화이긴 어려워요. 왜 이화이긴 어렵냐면 사실 NH3보다 작은 물질은 웬만하면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NH3를 나눠서 쪼개갖고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NH3에다가 탄소랑 이런 거를 덕지덕지 붙여갖고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성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요소는 독성이 약해진 거지 독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요소 같은 경우에는 요 과정이 요소 합성이라고 아예 기억을 해두시면 뭐까지도 당연히 얘네가 동화일 거인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해독한다 보다는 그냥 합성한다 라고 기억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동화작용이라는 게 당연히 연결이 될 테니까. 근데 이 해독 과정이 추가로 필요한 건 암모니아뿐이고 이산화탄소나 물은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애들이죠. 자, 그러면 버릴 때 이미 우리가 방금 얘기해 본 것처럼 일단 이산화탄소는
호흡기를 통해 버릴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물도 수증기 형태로 호흡기로 나갈 거긴 한데, 근데 사실 호흡기를 통해서 버려지는 물의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물은 대부분은 뭘로 나가는 게 맞을 거야? 이제 배설계, 그쵸? 오줌으로 나가는 게 맞을 테니까. 근데 CO2가 아무리 노폐물이라고 한들 배설계를 통해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만약에 CO2가 배설계를 통해서 나가잖아? 그러면 배설계가 뭐야? 오줌, 땀, 얘네가 배설계란 말이야.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땀이랑 오줌이 뭐여야 돼? 탄산이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거품이 나기도 하는데, 근데 그건 이제 탄산이어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설을 통해서 나오는 물질이라고 하는 건 탄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H2O 호흡기로 버리면 될 건데 배설계가 따로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가 이 요소가 결국 배설계의 존재 이유인 거죠. 사실 우리 몸의 배설계는 진짜 요소를 버리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하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 배설계에서 어떤 식으로 물질을 거르게 되냐에 대한 이야기는 좀 지워놓고 해야 되겠지. 아이고 더러워.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배설계가 요소를 버리기 위해서라는 건 얘기는 했는데, 뭐 그렇다고 간이 배설계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간은 기관계상으로는 어디까지나 소화계입니다. 그러면 원래 배설계에 해당되는 기관이 뭐가 있냐를 얘기를 해보면, 그냥 나열을 해보면은 뭐 이제 콩팥, 내지는 우리가 신장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다음에 뭐 수뇨관, 요즘은 오줌관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구나. 오줌관. 그다음에 방광, 요도,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을 텐데 다른 건 굳이 우리가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광은 어차피 오줌 담아놨다 나가는 곳, 오줌관은 딱 봐도 뭐야? 오줌이 지나다니는 관. 그리고 요도는 몸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있는 길.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히 뭐 과학적으로 얘기할 만한 게 없으니까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만 잘 기억하면 되는 건데, 자, 콩팥의 구조는 지금 이게 그냥 혈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얀색으로 그리는 게 혈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혈관이 아니라 이제 오줌이 지나다닐 곳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얘는 진짜 요 노란 처음에 요 동그란 애의 명칭이 보먼주머니라고 해서 진짜 주머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얘는 혈관이 엄청 뺑글뺑글 말려 있는 건데 사구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구체하고 봉원주머니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여과라고 부르는데, 여과의 과정은 정말 단순합니다. 혈관을 통해서 이 혈액이 들어와요. 여기가 들어오는 데니까 굳이 일단 이름을 지어보자면 얘는 어디서 온 거냐? 신장 혹은 콩팥, 동맥을 통해 들어온 혈관이 혈관으로 나눠진 겁니다. 모세혈관으로. 자, 그러면 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뺑글뺑글 감겨있게 되면은 진짜 그냥 세 가지 효과에 의해서긴 해요. 원래는 첫 번째, 그냥 도니까, 혈액이 돌게 되니까 원심력도 이용하게 되고요. 두 번째,
그리고 저 사구체를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형태이다 보니까 혈관의 얇기가 조금 더, 혈관의 두께 자체가 살짝 더 얇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호스 끝을 이렇게 잡으면 물줄기가 세지는 것처럼 혈관이 얇아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혈압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혈액들의 압력이. 그래서 그렇게 압력이 올라가는 거랑 그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랑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서 물질을 밖으로 튕겨내는 거지. 그래서 사구체의 역할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압력도 높이고 뭐 뱅글뱅글 돌게 만들어 갖고 안에 있는 물질들을 사정없이 그냥 밖으로 다 튕겨내. 그래서 그냥 있는 물질 없는 물질, 우리가 요소를 버리려고 이 배설기가 존재한다고 했지만 여기는 요소뿐만 아니라 그냥 혈액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죄다 나가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여과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는 일단 다 버려놓고 필요한 걸 줍는다라고 얘기했던 포인트인 거지. 그래서 일단 다 버려. 그게 여과인데, 여과를 얘기할 때는 여과를 통해서 뭘 버리게 보다는 여과되지 않는 물질을 기억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여과되지 않는 물질은 뭐가 있었냐면 얘가 막 사정없이 튕겨내봤자 아무리 그래도 혈관벽을 그냥 통과할 수 없으면, 그치? 물질이 좀 커. 그러면 혈관벽을 아예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튕겨내도 나가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일단 세포는 너무 크니까 혈관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혈액 속에 들어있는 세포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양분 중에서 큰 거 하면 뭐야? 그쵸. 탄수화물은 어차피 혈액 속에 거의 없으니까 단백질, 지방. 이런 애들은 이제 여과되지 않는 물질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세포, 단백질, 지방 빼고는 다 나갑니다. 실제로 물도 정확하게까지는 아닌데 대충 한 절반 이상의 물이 일단 빠져나간다고 알고 있어요. 절반까지는 아니겠다. 뭐 한 40% 정도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물도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모인 이 여과를 거쳐서 모이게 된 물질들, 그냥 진짜 다 튕겨내면 보먼주머니에 그걸 이렇게 쭉 담아서 모아주는 건데, 그 물질을 우리는 원료라고 불러요. 우리 기름을, 석유를 파낸 상태를 원유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정제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석유가 될 텐데, 그 원유처럼 얘도 원료, 오줌이 아직 되기 전 이제 오줌의 원료인 거죠. 그래서 원료 형태가 됐다가, 얘는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이 아직까지 너무 많이 들어있는 상태라서 이 원료가 흘러다니는 요 관, 우린 요 관은 세뇨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뇨관을 통해서 원료가 쭉 이동을 하다가 뒤에 보면 뭐야? 하얀색은 혈관이니까 혈관과 세뇨관이 다시 만나게 되는 여기 있지. 여기서 이제 필요한 물질을 다시 끌어올리는 재흡수와, 그 다음에 얘가 혈액에서 이제 마저 물질을 더 버리고 싶은 게 좀 더 있으면 더 버리는 분비,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재흡수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제일 많으니까 분비만 좀 먼저, 이게 더 금방 끝나니까 분비를 통해서 우리가 버리게 되는 물질은 그냥 요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과를 했을 때 여과되지 않는 물질들이 얘네뿐이니까 그럼 얘네만 남기고 다 나가냐?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른 물질들은 여과가 된다는 거지 정말 100%다 나가, 혈액 속에 하나도 안 남게 돼, 이런 건 아니야. 그렇지? 아무리 튕겨내봤자 안 튕겨나가고 버티는 애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소는 내가 더 버리고 싶으면 더 버리게 분비라는 과정을 통해서 추가로 버리는 거고, 그리고 재흡수는 이제 다시 가져오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보통 재흡수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좀 더 작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확산, 삼투, 능동수송. 이건 이제 물질의 이동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보통 확산을 통해 재흡수되는 것들을 일단 나열을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해보면 전부 다예요. 근데 그냥 전부 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여과되는 물질이 뭔지도 얘기 안 했는데 여기서도 그냥 전부 다라고만 얘기하면 찝찝하니까 대충 적어보면 뭐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염류라든지, 우리 무기염류라고 하면 흔히 미네랄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되는 겁니다. 무기질. 그 다음에 포도당도 사실 확산이 되는데 요거는 뭐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소도 사실 확산이 되는데 얘는 좀 애매하니까 일단 빼두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도 확산이 되지만 이것도 포도당이랑 같이 빼두고, 확산을 통해서만 제흡수되는 게 뭐가 있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가 기억해 주셔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물도 엄청 많이 나갔기 때문에 물도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사실 물의 이동은 그냥 이름만 달라. 삼투라고 불러. 그러니까 사실 확산이랑 삼투는 그렇게까지 구별되는 과정은 아닌데, 그냥 물이 이동하면 삼투, 다른 애들이 이동하면 확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막 나중에 보면요, 확산을 화학 삼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삼투를 화학 확산 막 원래 혼용되는 용어라서. 근데 아마 일단 당장은 우리는 그래도 구분해서 적어주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능동수송은 나트륨 칼륨 펌프랑 정확하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겠다는 거냐면 얘는 ATP를 쓰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위에 둘은 뭐냐면 에너지를 굳이 쓰지 않아. 그냥 어차피 냅둬도 필요한 만큼 제흡수를 합니다. 왜냐면 양쪽의 농도를 맞춰야 되니까. 그냥 양쪽의 농도를 어느 정도 맞추는 그 확산과 삼투라는 현상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물론 물도 능동수송하기도 합니다. 물을 능동수송시키는 게 콩팥이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물을 능동수송하라고 명령하는 게 ADH인 거예요. 항인유 호르몬.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으니까 대충 그냥 물은 삼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그럼 ATP를 써서, 그러니까 에너지까지 써서 능동수송을 하는 애들은 공통점이 뭐겠어? 우리 몸에 너무너무 필요한 거지. 적당히 필요한 게 아니라 너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ATP, 능동수송을 통해 제흡수하는 애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 우리 오줌, 그러니까 원료에는 있었다가도 오줌에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100% 제흡수를 하는 애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100% 제흡수하게 되는 애들을 얘기하는데, 뭐가 있냐? 포도당,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몸에 포도당이 너무 넘치면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면 저장을 했지 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은 100% 제흡수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고, 아미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둘이 100% 제흡수하는 대상이 되고요. 실제로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둘 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소변, 오줌 속에 포도당이 검출되거나 아미노산이 검출되면 그 하나하나가 각자 병으로 연결이 되죠. 오줌 속에 포도당이 들어있는 걸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고, 오줌 속에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걸 단백뇨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병이 따로 연결이 될 정도로 원래는 오줌 속에 절대 없어야 되는 물질들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이 단원에서의 내용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주제 빼고는 다 했거든요. 근데 대사성 질환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다음 주에 짧게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대사성 질환과 관련된 것 빼고는 다 했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